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16번의 국민국가 수립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단원인 국민국가 수립 노력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도 다른 서양 국가들처럼 국민국가 이거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하죠. 국민국가를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국민국가를 만든 니뽕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대폭망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기를 공부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인생은 뭐다라는 어록이 있죠. 뭐다?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국가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빨리 왕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나라를 세우고 국민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국민국가를 만들어 써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엉뚱하게도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또 아니고요.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으며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가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국민국가 수립 노력에 있어서 고종이 뭘 수립했다. 근데 요거는요. 국민국가라고 볼 수 없고요.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가 주인인 나라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고종이 뭘 수립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하게 된 거예요. 자, 연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1897년 요때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을 수립해요. 대한제국의 제자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황제 나라라는 뜻이죠. 그동안 황제는 중국의 청나라만 유일한 황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느냐고 황제 국가라고 감히 얘기 못 했는데 지금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도 패하고 완전히 거의 망해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요 틈을 타가지고 대한제국을 만든 거죠. 뭐 자주국가, 뭐 황제국가라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황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 중요한 게 아닌데 빨리 우리도 개혁을 통해서 국민국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는 이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린 자신감 있게 아간 파천이 뭐였죠?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피신했다고 했죠. 그 1896년인데 딱 1년 만에 컴백하는 거예요. 컴백. 자, 컴백했는데 갑자기 나는 황제야. 그리고 우리는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야라는 이러한 제국을 수립하고 대내외에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이제 이름을 쓸 수 있고요. 황제 이름이 그 해의 연도로 쓸 수 있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연호, 이 고종의 연호는 뭘까요? 광무제가 되는 거예요. 광무제. 그래서 광무개혁이라는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자, 광무개혁은 당연히 황제 이름을 따서 했던 개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광무는 황제 연호예요. 그래서 이제 광무개혁은 황제가 추진했던 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성과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리 얘기하면 성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동당중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동당중학교의 개혁을 교장 선생님이 야 개혁하자 해서 교장 선생님의 뜻대로 개혁을 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개혁을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강무제가 요거 황제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개혁은 개혁이니까 우리 인정해 줄 거 인정해 주자. 딱 인정해 줄 게 요거 몇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업, 교육을 국가가 장려했다. 그러니까 회사 만들 때 국가가 지원해 주고 또 학교
교육기관을 많이 만들도록 지원해 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계라는 것을 발행해. 지계라는 거는 호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같은 거, 등기. 호지대장. 요거 이제 발행. 요 정도는 그래도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새로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거죠.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강무개혁, 황제 강무제가 추진했던 강무개혁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도했지만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한 요 정도의 성과만 거두고 말았다. 자, 근데 요때 이 와중에 개화 지식인들 빨리 우리가 개혁을 하고 문을 열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지식인들 중에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재필. 자, 서재필은 예전에 갑신정변 때 가담했다가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좀 삘을 받은 거예요. 서양 갔다가 필 받으신 분. 서재필이에요. 서재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미국 보니까 여기는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또 우리 미국의 시민들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뭔가 대한제국과 다른 거야. 그래서 미국물 먹었던 이 서재 필이 여기서 필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컴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활동이 독립신문을 간행했다라는 거예요. 독립신문. 독립이라는 말은 일본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 독립국가로서 우리도 뭔가 깨닫고 변화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신문을 만든 거죠. 신문이 되게 계몽 차원에선 아주 활용 가치가 높죠. 이 신문을 읽으면 야, 이제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겠다. 우리 시민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독립협회의 서재필이 이 신문을 만든 거죠. 그리고 혼자 하긴 좀 그렇잖아. 단체 하나 만들어요. 역시 독립자가 들어가서 독립협회를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고 또 일본 들어오고 있고 우린 예전에 왕조 체제에 낡은 체제에 빠져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국권과 이권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라는 집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 집회가 만민공동회예요. 만민공동회. 그래서 백성들이면 누구나 이 집회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민중 집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민중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들까지 이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 이게 이제 관민공동회로 발전을 하게 돼요. 관민. 만민에서 관민이 되었다는 얘기는 관리가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관리. 자, 관리. 응? 정부 관리들 중에서도 개혁적 성격이 강한 관리가 있겠죠. 관리. 그래서 이제 관리들, 백성들이 또 모여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집회 많이 일어나잖아요. 집회는 시민들과 또 정부 관리들 또는 국회의원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거는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이러한 집회가 독립협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만민공동회. 요게 발전한 것이 관민공동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 교과서 178페이지 자료 보면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1896년에 독립협회가 조직되었다. 여기 보이죠? 독립협회가 조직됐는데, 자, 이거는 자료를 좀 크게 볼게요.
자, 독립협회에서 간행했던 신문. 이게 뭐라고요? 독립신문이었죠? 근데 독립신문은요, 특이하게도 순한글이에요. 다 한글이죠. 한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독립신문에 문신, 립독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문신하는데 독을 입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보통 옛날 신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글을 써 나가게 됐는데 일단 최초로 만든 민간의 신문인데 한글, 순한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영문판으로도 함께 발간되었네요. The Independent, 독립이라는 뜻이죠. The Independent. 자, 독립신문은 영자와 순한글로 이렇게 발행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수립. 대한제국. 이제는 나도 뭐야? 황제야. 그래서 빨간 색깔이 아닌 노란 색깔, 옐로우 색깔 입은 건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룡포를 입은 고정. 나 황제야. 까부지 마. 이렇게 과시하는 건데. 자, 이게 정말 센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걸로 센 척하지 않은데, 우리 고종은 센 척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황제니까 황제 즉위식을 따로 거행해야지 해서 황제 즉위식을 이 환구단이라는 데에서 거행을 하고요. 여기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옆에 이제 또 3층짜리 황궁우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또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 조선 역대 왕조들의 위패를 모시고 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서울의 시청 앞 덕수궁 앞에 광장에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제 강점기 때 전부 다 훼손됐죠.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일본이 부시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부셔버렸는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덕수궁 앞에 가면 요 건물들은 호텔 앞에 조경용으로 살아 있어요.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대한제국까지 봤는데 요때 이제 독립협회가 뭘 했다? 관민공동회를 했다. 관민공동. 원래는 뭐였다? 만민공동회였던 것이 관리들이 들어오면서 관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정부 대신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 통해서 자주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황제에게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여기서 연설하시는 분은 옷차림을 보니까 이분은 천민이에요. 근데 옆에 관복을 입은 대신들이 앉아있죠. 아, 요거 간민공동회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황제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구나. 이런 집회가 이때부터 일어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학습지 돌아와서 국권수호 운동 볼게요. 국권수호 운동이라는 얘기는 국권을 우리가 이제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국권이 위태위태했다는 얘기야. 결국은 국권을 빼앗기죠. 그러나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먼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보면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한 이후로 조선을 쉽게 먹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끼어드네. 그래서 결국 일본은 러일 전쟁마저도 일으켜서 승리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 조선은 대한제국은 이제 믿을 나라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1905년 자 이때가 을사년이고 이 을사년 때 강요해서 체결했던 조약이 있네. 이거 뭐라고 한다? 을사 늑약이라고 해요. 늑약. 자, 왜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라고 했을까? 늑약. 이 늑자는 늑대처럼 강제로 맺은 조약이다. 강제.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이 어거지로 힘으로 이 늑약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 조약이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도요, 이 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사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인을 안 해요. 서명을 안 해. 서명 X. 그러면 요거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무효예요. 무효. 응? 효과가 없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었고 일본은 야, 니네 이제 사인했으니까 이제 고정이 아니라 그 밑에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5명의 신을 쓰레기 양아치 같은 새끼들 5명이 사인을 어쨌든 했기 때문에 야 이제 이거는 성립이 되었고 이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너희들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라는 외교권을 빼앗아 가요. 왜 하필 외교권을 빼앗아 갔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 힘이 없는데 또다시 러시아가 이제 망했지만 프랑스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영국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또 다른 강대국들을 끌어들일 거를 일본이 사전에 요거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 외교권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외교권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 이때 하나 더 추가하세요. 통감부. 그리고 설치해 통감부. 그래서 통감부에 통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통감은 옛날 이제 총독부의 그 총독의 전 단계의 일본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간섭하겠다. 내정 정치 간섭. 응? 통감이 왕한테 와가지고 우리 고종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이 야, 나 사인 안 했는데 이거 야, 무효야 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 근데 마침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대. 평화회의. 응? 자, 그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는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때 을사늑약은 무효예요 라는 것들을 알리고 싶었던 고종은 여기에다가 특사 3명을 보내요. 그래서 네덜란드 해유계에 갔던 특사가 이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야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한제국의 특사요. 했더니 아니 대한제국은 일본이 대신 외교 행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너희들은 자리가 없어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사로 갔던 헤이그 특사 3명이 평화회의장 앞에서 문 밖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했겠죠. 자, 이거를 일본이 알게 되자. 아니, 저 고종. 아니, 그냥 뒀더니만 이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쳐? 안 되겠다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아들 있죠.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 그래서 우리나라 마지막 조선의 왕이었던 이 왕이 누구예요? 굉장히 순종적이야. 순종이죠. 이렇게 아들한테 왕위를 강제로 일본이 양이하게 했던, 즉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던 이 일은 뭐 때문이야?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을사늑약 때 끝냈지만 결국 고종까지 쫓겨나고 이제는 야 군대 없애 뭐 다 끝났죠.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이 돼요. 이 조약도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조약을 맺었냐면 당시 우리 일진회라는 일진들만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친일파 느낌 나죠. 이완용을 비롯한 일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조약을 먼저 먼저 부탁하는 청원서를 보내요. 그래서 일본이 야 그래 너희들 원해? 병합하고 싶어? 그래 뭐 너희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병합해 줄게. 뭐 이러한 모양으로 이 조약이 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는 거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안 되죠. 그래서 국권소운동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게 되는데 먼저 의병운동, 싸우자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군대가 이렇게 힘이 세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농민이라도 우리 국민이라도 나 양반이지만 나라 지키기 위해선 싸우겠다. 뭐 사비라도 들고 나가겠다. 뭐 이러한 수많은 병사들이 만들어져서 자발적으로 일본 군대와 싸우는 이걸 이제 의병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의병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의열투쟁. 싸워서는 일본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일본의 핵심 요원들을 죽여버려야겠다. 특히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통감이 되어서 우리 정치를 간섭했던 저 이토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이러한
이것들을 의열투쟁이라고 이야기해. 의열투쟁. 요거는 이제 어, 군대와 군대와의 어떤 전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암살이라든지 주요 기관 폭파 같은 뭐 이러한 투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는 이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 대표적인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자, 애국개몽운동은 우리가 나라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야.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교육,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 경제 발전시켜야 된다. 산업 발전시켜야 해서 실력 있는 국가가 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나라가 망해가게 생겼는데 언제 학교 만들고 언제 회사를 만들어서 산업을 발전시켜. 그래서 약간 욕을 먹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민회라는 애국계몽 단체가 있어요. 자, 신민회는 일반적으로 교육과 산업 발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 회사도 만드는데 자, 신민회는 하나 더 해요. 뭐냐면 군대도 양성해, 군대. 결국 우리가 나라 지키려면 군사적인 실력도 갖춰야 된다 해서 신민회가 국내는 좀 힘드니까 만주 쪽에다가 독립군을 만드는 학교, 사관학교 같은 걸 세워요. 그래서 훗날 전쟁을 신민회가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은 뭐라고 해?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의병운동, 의열투쟁, 애국계몽운동, 우리가 나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끝까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했지만 결국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근데 요때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게 독도예요. 우리 이제 독도의 날이 앞두고 있는데, 자, 이 독도, 6번 독도겠죠? 이 독도를 일본이 처음 가져갔던 시점이 언제냐면 러일 전쟁 기간이에요. 러일 전쟁. 여러분들 러일 전쟁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하다 보니까 독도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도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어? 어디 있어요? 딱 중간에 어? 여기 독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랑 전쟁하면서 독도가 돌섬이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야, 여기 대한제국이 강치한 버린 땅 아니야? 여기 우리가 이때 우리가 그러면 주인 없는 땅을 우리가 이때 차지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 땅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대한제국 정부 때부터 고종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우리 영토로 편입을 시켜요. 그러한 여러 근거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또 교과서 자료 보면서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다시 178페이지 독도와 관련된 자료가 밑에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렇게 있잖아. 자, 요거는 이제 자료를 크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 대한제국 때부터 칙령으로 황제가 내린 법령이에요. 41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강원도의 부속 군수로 개정. 그래서 군청의 위치 태화동에 정하고 그다음 중요한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죠. 울릉도와 함께 죽도와 석도를 관할할 것. 죽도는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고요. 특히 석도, 이 석도가 돌석자죠. 그래서 옛날에는 돌섬이라고도 했고 또 독섬이라고 해서 여기를 독도로 이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한제국 1900년에 1900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연도 중요하겠죠? 여기 이때 우리 이미 대한제국 칙령으로 이 속도, 이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우리가 공포한 것이 분명한데 일본은 자 1905년
이때가 이제 러일 전쟁을 했을 때죠. 그래서 이때 시마네 현이라는 독도와 좀 가까운 일본의 현, 우리나라의 군이라고 보면 돼요. 시마네 현에서 1909년에 주인 없는 땅을 독도가 먼저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주인이 있어 없어? 주인이 있었던 거죠. 이미 1900년에 칙령으로 우리 땅이라고 공포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시마네현 고시가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주인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대한제국의 법령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네들은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들 자료에서조차 어,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또 내용이 있어요. 자, 태정관 지령이라는 당시 일본은 이제 막부 시대인데 막부의 최고 통치자가 태정관이에요. 그래서 태정관이 내린 지령, 우리나라의 왕 같은 존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는 것을 유념하라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메이지 정부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지네들이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문부성이라는 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곳인데 검정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도 독도가 일본 국경선 밖에 있다. 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독도가 이렇게 밖에 있죠. 여기 밖에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일본 땅.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거를 교과서에까지 실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 아까 우리 그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바로 뭘 체결했다?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 을사늑약은 위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종이 있지만 고종 사인 안 하고 5명의 대신들이 대신 사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칼자루를 겨누고 있네요. 그래서 이 조약은 우리가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뭘 했다?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는데 요것 때문에 고종이 폐위당하고 군대마저 해산이 된 거죠. 그리고 1909년 이제 안종군이 이토요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했던 자, 이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병합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운동도 했지만 또 애국개몽 운동도 했죠. 당장 싸우자. 또 이게 의병운동이고 애국개몽 운동. 지금은 실력을 갖추자라는 이런 운동인데 방법은 조금 서로 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새로운 군대 국민국가 만들자라고 했지만 대한제국은 황제국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주적 국가를 만들자라는 건 맞지만 독립협회는 황제가 없는 국가, 공화국가를 만들자. 대한제국은 황제국가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지향점은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은 조금 달랐구나. 뭐 방법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를 지키자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는 이때부터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를 받게 돼요. 자, 그 얘기는 그 시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